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축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수출액이 6억 7천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 40% 는 거고요. 연말까지 수출을 더하면 올해 7억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경북의 수출 인기 품목을 보면 사과가 81%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복숭아, 딸기, 붉은 대게살 수출 비중도 30% 이상은 높아졌습니다. 경북의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고요. 그다음 미국, 일본, 중국 순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들진 못했어도 태국, 대만 등 동남아 수출 비중이 커진 것도 큰 성과인데요. 이곳에선 샤인머스켓, 감말랭이가 특히 인기라고 하네요. 해외 시장에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경북 농산물의 맛과 품질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우리 농부들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역사에서 농업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9도에서 22도 보이며 포근하겠고 내일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안동 20도, 봉화 19도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비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가 되면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쌀 성분과 품질 분석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쌀 성분 분석기와 품위 분석기, 쌀 품종 DNA 분석 시스템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완전립, 동알미, 분상진립 등 품질 검사와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함량 등의 성분 검사 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벼 수확 후에 조곡 700g 또는 백미 500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2주 내로 쌀 품질 분석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품질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비료 시비, 수확 후 관리 기술 등 농가의 쌀 재배 관리 기술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관심 있는 농업인분들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부터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종일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다가 오후 들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19도에서 22도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영덕군이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2 SRT 어워드 내년이 더 기대되는 2023 방문도시 부문에 선정됐는데요. SRT 매거진이 올해부터 발표한 방문도시 선정은 관광 잠재력을 갖춘 내년이 더 기대되는 지역이 대상이고요. SRT 매거진은 영덕군의 명소로 7번 국도와 버령리 메타세콰이어 숲, 강구항 대게거리를 꼽았고 SNS 인기 명소로는 병곡면의 고래불 해수욕장 등을 선정했습니다. SRT 매거진은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SRT 전자석의 발행물로 빛이 되는데요. 11월 후에는 영덕군의 관광 명소가 실렸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내 관광지 개발과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영덕이 더 큰 인기를 관광 명소로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6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동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 위치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 어제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향과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향 물질을 재조명함으로써 독도 주권 강화에 기여한 제주 해녀 활동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개최됐는데요. 제주 해녀들은 1930년대부터 독도에서 물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도 의용수비대와 독도 주민과 교류하며 독도를 개척한 인물들인데요. 이날 행사엔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출신 해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일본의 남해구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를 키운 사실과 당시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 복제본 제막식도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 진행됐는데요. 소중한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고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향 활동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스프링클러입니다. 네, 스프링클러는 뭐 집에도 있고 예를 들어 불났을 때 이거 있는지 없는지 또 작동했나 안 했나 이게 불난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밤 매천시장 화재 당시 건물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불길이 처음 시작된 농산 A동 발화지점 추정 점포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나 정작 용수 공급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겁니다. 해당 건물에는 천장 3.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스프링클러는 평소 용수 공급로에 물이 차 있지 않고 화재 감지기에 불이 감지되면 소방 용수가 자동 공급되는 준비 작동식으로 운용됩니다. 네. 용수 공급 밸브는 총 5개였고 이 가운데 2개가 잠겨져 있었는데 네. 하필 발화지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차단된 밸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소방시설 보수를 이유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차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차단하면 스프링클러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왜 잠궈놨을까요? 네, 대구시는 소방시설에 대해 1년에 2번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매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앞선 점검에서 용수관에 가스가 새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 보수 작업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할 소방서인 대구 서부소방서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보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시설법을 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조치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경찰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가 화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련한 보수 작업을 얼마나 했고 그러면 그 소방 점검하는 기간에 잠궈놨을 때 불이 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리포터가 취재를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한참 됐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 컴퓨터를 못 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다행히 지금까지 복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임시 점포로 운영되는 몽골 텐트의 통신시설 개통이 완료됐고 원활한 영업을 위한 지게차 충전소도 설치됐습니다. 네. 화재 피해 중도메인에 대해 전기 사용료 유예 신청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농산 A동에 부족한 소방시설과 장치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매천시장 복구 예산 171억 6천만 원을 편성하면서 절반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복구에는 약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1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네. 빨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2조입니다. 네, 무슨 돈이에요? 네, 경북도가 2023년도 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전체 규모는 12조 821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지난 2,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했던
내외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대구시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경상북도도 채무 상환을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 안정 예산 등에 투입했던 외부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합니다. 네. 내년에는 아예 차입금 없이 내부 거래액을 조기 상환하는 등 지방 채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임 여건은 나아졌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민생 안정과 재난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밝혔습니다. 네, 내년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 일자리 산업 기반 마련, 농업 중심의 농업 대전환, 부모 부담 제로 완전 돌봄 체제 마련, 민생 안전 도민 안전 등 중점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최종 예산안 규모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대구시는 10월 말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이게 공동부모감합니다. 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환경과 건정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 예산 편성을 내세웠습니다. 재정 혁신 고금리 조기 상환으로 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및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1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네, 너무 부족하죠? 아직도 그죠? 네, 장애인 화장실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대구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그죠? 네. 화장실 역시 그런 것도 마찬가지여야 할 텐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네, 우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남녀 구분도 없고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접근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은 공공 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의 접근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행정복지센터 측은 1991년 지어진 건물로 장애인 접근로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해명했는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면 2023년도까지 증축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칠성시장 지하주차장입니다. 네, 칠성시장이 지금 주차 공간 늘리는 사업 하는 거죠? 하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칠성시장 내 지하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9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95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 8일 북구청은 주차장 세부 계획을 알리는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건립을 반대하는 전자주방상가 상인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요? 상인들 입장이 좀 엇갈리는가 봅니다. 네, 주차장은 전자주방상가와 신천둔치 사이 칠성시장로에 들어서는데요. 예. 공사가 시작되면 1년 이상 소음 분진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네. 또 이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충분한데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천둔치 주차구역이 평소에 비어 있는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혈세를 쏟아부어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또 칠성시장 주차난은 정기권으로 주차해놓은 상인들 차량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구청이 북구청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 전자주방상가 반대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어떤 그 과정에서 뭔가 조정하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네, 구청 측은 지하 주차장 위치는 시장 상인 연합회에서 정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출입구 너비를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축소했고 주차 면수를
10명가량 줄이는 등 사전에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최종 발표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광해군 태실입니다. 네, 뭐 광해군 관련 이야기예요? 네, 네. 조선 15대 왕이죠. 광해군의 태실이 대구에 있는데요. 북구 영경동 산 135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해군 태실이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네. 30일간 예고 기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실이란 게 뭐예요? 네, 네. 왕가에서는 출산 이후 출생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하는 석실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장소를 바로 태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문화재청에 따르면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과 태반을 보관했다가 좋은 날을 택해 씻고 미리 제작한 항아리에 각각 담아 태실에 넣었습니다. 태실의 입지는 풍수지리상 길지로 신중하게 골랐고 그렇겠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인을 두기도 했습니다. 또 태줄 태반이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태우거나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왕실의 문화는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광해군 태실이 대구에 있다는 거, 거기가 또 이렇게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는 건 정말 반갑고 의미 있는 겁니다. 광해군 태실이 가진 의미라고 그럴까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광해군 태실은 광해군이 태어난 해인 1581년 조성됐고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성물로 치장해 지상 구조물을 세운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태어난 후 임금이 되기 전까지 조성되는 아기 태실과 임금 즉위 이후 지상의 성물로 치장하는 가봉 태실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2018년부터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봉 태실은 대부분 소실됐으나 아기 태실의 지하 하부 구조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 가봉 태실의 배치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파손된 비석 등도 수습됐습니다. 조선 왕조 아기 태실의 하부 구조와 가봉 태실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 그럼 전국에 이렇게 그런 어떤 조선 왕 그 태실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전국 명당에 조선 왕실의 태실이 있어야 하지만 네.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에 태를 보관하는 태함 52기가 모여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흩어진 태실을 발굴 수습했기 때문인데요. 이것까지요? 네. 아유, 조선 총독부는 당시 태실의 파괴, 손실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태 항아리를 경성으로 옮겨와 종로구 지방경찰청 부근 봉안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이후 서삼릉으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광해군 태실은 본래 위치에 남은 흔치 않은 사례인 건데요. 그렇군요. 북구청은 태실이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확정될 경우 한 차례 실패했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신청에 도전할 방침입니다. 아, 꼭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서대구중학교에 비산농악반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우리 비산농악을 소중하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서유리 리포터가 이 학생들 만나고 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대구중학교 비산농악반은 10월 28일부터 사흘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열린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청소년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린 대회에는 이 30개 단체 1,8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서대구중 학생들이 연행하는 국거리 장단과 정적궁이 장단 들어보고 이어서 비산농악반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구중학교 박지영 교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비산농악반이 만들어진 건 2010년쯤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방과후 활동으로 했다가 좋은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좋아지면서 이걸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역대 교장 선생님께서 처음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대회 나간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회 경험이 없어서 너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입장하기 직전에 서 있을 때부터 애들이 강목처럼 완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리치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한 판이다. 이때까지 했던 거 지금 한 판 즐기고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미친 듯이 정말 즐기는 게 보였어요. 하고 그 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이 한 판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한국민속예술제. 네, 어떤 그 자리입니까? 네, 한국민속예술제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사인데요. 네, 정말 오래됐죠. 1,300여 개의 지역별 민속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1994년에는 청소년 부문 경연을 신설해서 한국 전통 민족예술을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대구 중 학생들이 보여준 비산농악은 대구 비산동 일대에서 자생한 농악입니다. 힘든 농사일을 견디기 위해서 농악을 행한 게 그 유래가 됐고요. 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서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대구 중 비산농악반을 지도하고 있는 박태선 총연출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소 한 50에서 60명 이상이 되고요. 저는 2010년도서부터 오늘까지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비산농악이라 하면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한양에서 원님이 행차하실 때 우리 고을에 들어오면 입구서부터 엄마가 악대를 울리면서 반겨주는 농악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산농악반을 맡을 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녹았다 할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내가 배웠는 거 여기 한번 피워보자 한 게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요. 준비는 많이 해왔죠. 아이들 즐겁게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아이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하나가 되는 그 모습 보고 저 역시 감동했습니다. 울컥했다 하면은 애들한테 어떻게 돼버리지만 상당히 그런 느낌을 제가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비산농악을 지대해 오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저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 기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3년까지 쭉 해오면서 성과를 거두잖아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일반 분들이 이제 이 농악에 대한 그 값어치 지금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우리 농악의 중요성을 아끼는데 그런 게 이제 희석해진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위 학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하고 싶은 애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그 농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뭔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대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농악반을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근데 이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될 만큼 중요한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의 비산 농악을 지켜가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 외모 담당 상모를 맡고 있는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추임새와 오금, 악기 소리, 박자 등을 신경을 써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오금을 확실하게 산다면 상모를 저처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임효리입니다. 저는 비산농악반에서 깽가리 대장이랑 귀여움 대장을 맡고 있고요. 대회 준비할 때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상세로서 3학년으로서 후배들이 잘못하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담감도 느끼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대회를 막상 시작하니까 연습했던 거랑 그때 동안 힘들었던 거랑 노력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나가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을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을 버스 안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상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저는 처음에 제대로 들었나 하면서 의아했는데 버스 안의 분위기가 엄청 시끄럽게 막 달아오르길래 1등 했는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좀 당황스러웠으면서 기분 좋았으면서 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중학교에 비산농악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희 또래 학생들이 농학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서 저희의 소리를 계승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대구 중학교 비산농악반의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래요. 축하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 민속의 보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11일) 오늘 농업인의 날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래떡데이라고 정해서 아침에 오늘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가래떡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휴, 든든한 아침을 받으셨을 텐데. 농업인의 날에 담긴 의미, 또 우리 농업이 발달해온 역사 한번 짚어볼게요. 정만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초콜릿 막대 과자 오늘 받았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 너무 상업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래떡데이라고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농업인의 날 언제 정해진 거예요? 1964년에 정해졌는데 오래됐네요. 예, 중앙정부가 만든 건 아니고 네. 당시 원주시에서 이제 농촌계략부라고 하는 구락부라고 하는 이제 구락부가 영어로 클럽인생. 그렇죠, 네. 그 임의단체가 만들었는데 30년 지나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 법정 기념일로 이제 승격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것이 거의 60년 가까이 됐고 국가 기념일 된 것도 26년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렇네요. 그에 비하면 좀 덜 알려진 네네. 편이죠. 너무 안 알려져 있었다고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자, 11월 11일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농업인의 날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흙이 한자 글자로 이제 흙토자가 나누면은 이제 분자를 하면 위에는 열십자고 밑에 한일자잖아요. 네. 그 열십자와 한일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면 10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일이 중복이 됐으니까 중요하다 해서 그걸 이제 농업인의 날로 정했고요. 네. 가래떡의 날도 마찬가지. 가래떡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일자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래떡도 그렇게 그 숫자의 모양을 숫자와 그 가래떡의 형상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근데 아이디어입니다. 가래떡. 저 가래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받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11월 11일이 상업화가 됐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반감도 사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그걸로 우리 가래떡 나눠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더 좀 각인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민족의식 문제라거나 뭐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도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네네. 현상이고 네. 건강에도 좋고 우리 선조들이 또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족의 생계와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는 쌀이죠. 그걸 뭐, 생각하면은 네. 수밀가루로 과자를 만드는 외국 풍습을 따라할 게 아니고 가래떡의 날 좋죠. 아 진짜 좋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대구도 벌써 뭐 구석기 시대인가 사람들 살았다는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랬죠. 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죠. 대구도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대구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디나 농사는 이제 신석기 때부터 짓죠. 네. 쌀은 이제 가래떡은 쌀로 만드는 거니까 쌀은 우리나라가 최초 재배한 게 아니고 대략 태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남아 쪽에서 7,000년 전부터 재배한 걸로 보고 우리는 약 3,000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쌀이 대량으로 생산된 건 이제 소의 힘을 빌어서 우경이 되면서 쌀이 이제 대중화가 되는데 그건 신라 때로 치면 502년 지증왕 때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고구려와 벽제가 먼저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그 정확한 기록은 사실은 없겠지만 그죠. 언제부터 뭐 쌀농사를 쳤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 시작한 때는 없지만은 이제 우경이 일반화됐다는 거는 이제 신라 경우에 502년으로 나오고 그래도 고구려와 벽제가 먼저일 거다. 그 중국에서 이제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고구려와 벽제가 쌀농사를 언제부터 지었다거나 뭐 우경을 언제 했다 이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농사 짓는 기구, 네. 보습이라는 땅 파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고구려 유적지에서 이제 중국인데 중국 나왔어요. 대련성 네. 옆에 네. 고위산성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고 안악고분에서도 소가 여물 먹는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오, 네. 그런 걸 보면 또 소가 금방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훈련을 다 상당히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 봤을 때 고구려에서 소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이런 4세기 유적보다도 더 먼저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고구려가 그랬을 것이고 백제도 좀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백제도 이제 바다를 끼고 중국과 네. 인접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신라보다는 먼저 이른바 당시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죠. 신라가 제일 늦었죠. 그러니까 신라가 제일 늦고. 맞습니다. 근데 백제도 역시 이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백제 초기에 초대 왕이 온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루왕이 서기 38년에 금주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금주령을 내렸다는 거는 이제 곡식 농사가 잘 됐다는 뜻이잖아요. 농사가 어느 정도 돼야 쌀을 가지고 이제 술을 빚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백제 초기에 그러니까 서기로 38년에 금주령이 내렸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농업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네. 말해주는 사례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금주령 하니까 술 마시는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이 문제지 그럼요, 술이 먹는 문제라고 맞습니다. 할 수 없고 왕으로서는 당연히 취할 만한 조치였죠. 네. 이 농사라는 게 어쨌든 이 물, 그죠? 땅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물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보면은 강가에 이렇게 왜 문명 발달한 걸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물을 끓여드리는 걸 이제 관계 시설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농사는 물이 크게 필요하지, 물이 본질적으로 벼농사보다는 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 종류 그러니까 논 형태. 맞습니다. 땅에 물을 끓여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는 물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데 네. 이 신석기 때 처음 농사 지을 땐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꼭 물가에만 살지 못하고 어떤 마을에 살게 되니 네. 이제 물을 끓여드리는 끌어오는. 공사가 필요하게 되고 땡겨 와야 되니까. 큰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게 물을 끌어들이기도 했지만 또 이 자연 호수가 아니고 인공 호수를 만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죠. 삼한 시대부터 그리고 신라 고구려 초기부터 네. 인공 저수지들이 남아 있고 지금 또 뭐 많이 있죠. 그 인공 저수지 혹시 흔적 남아 있는 데가 우리 지역 근처에도 있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일원에서 가장 큰 들판은 의성군의 안개평야입니다. 예. 그 안개고등학교 담장 옆에 가면 지금 현재 그 대제지라는 옛날 호수를 기념해서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안개평야 북쪽 끝부분이 이제 위천에 붙어 있는 곳이 단북면인데 단북면에 가면 그 호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이 버락지라고 하고 여름에 가면은 연꽃이고 겨울에 가면 연꽃이 말랐나 네네.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고 그래요? 영천에서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그 공단 지역에 가면 도남동인데 네. 거기 가면 신라 보풍왕 때 조성된 청제라는 이름의 큰 인공호수가 지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그 청제를 세운 기념 비석이 신라 때께 있는데 요거는 오래되기도 하고 역사적 의미가 깊어서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그렇군요. 상주 공검지도 유명한 이제 그 호수 천년 호수였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제방을 쌓아가지고 농업 용수 인공호수로 재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대구에는 이제 수성못이 원래 있던 천년 호수인데 모뚝을 쌓아서 이제 농업 용수로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로 어쨌든 획기적으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쌀 농사를 이제 과학은 농업에도 진짜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2년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대략 말해서 1950년, 1960년까지 거의 1500년 가까이 계속됐잖아요. 와,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발전 내지 느렸네요. 변화가 늦었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업이 기계화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지역의 농기계 생산 기업의
그 유명한 대동기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유명하죠. 그 대동기업이 1962년에 처음으로 경운기를 생산하게 되고 경운기. 몇 년 뒤에 이제 트랙터를 생산하고요. 예. 80년도로 들어가면서 1982년에 콤바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기계로 농사를 지은 건 지금으로부터 네. 뭐 3, 40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네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변해가는 초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 힘으로 육체적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초첨단 과학 시대가 선생님 1950년대 이후에 지금 그렇죠. 10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과일 같은 거 뭐 초봄에 딸기 뭐 이렇게 정해진 계절에만 먹었었거든요. 이제는 뭐 1년 4시사철 먹고 싶은 거 다 먹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덕분에. 그렇죠. 비닐하우스가 발명된 것도 이제 획기적인 농업사에서 획기적인 발명인데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1958년에 시작됐어요. 김해에 네. 김해에서 농사짓던 박예수라고 하는 40대 초반의 농부가 네. 한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없을까 하고 혼자서 국리를 끝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네. 이제 연구를 배추에다가, 하셨네요. 배추에다가 이제 이 창호지를 덮어 쓰였는데 눈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네. 기름을 먹여가지고 그걸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기둥도 세우고 해가지고 드디어 고추, 오이 이런 것까지 다 성공을 해서 네. 비닐하우스 농사의 국내 최초 시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농업사에 덕분이네요. 예.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 네. 아무튼 이 사례는 이제 국민이 누구를 막론하고 창의성을 잘 발휘하면 맞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 농경사회처럼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좀 갖고 가면 좋겠다 싶은 거는 같이 뭘 하는 왜 뭐 예를 들면 두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대가족이 유지되면서 인륜이 중시되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던 것은 다들 가족이 모두 다들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결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근무 시간대도 달라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회사 단위에서 같이 회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회식해본들 결국 각자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또 제 독창적 제안은 아니지만 네. 이제 가족이나 회사 단위로 텃밭을 만들어서 같이 씨를 뿌리고 같이 기르고 같이 결과를 보면 공동체 정신이 생긴다. 그거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것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태원 참사, 압사 참사로 온 나라 시민들이 애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 공연, 예술로 힘을 얻고 위로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은 못했었어요. 미뤄지기도 하고 많이 갑작스러운 그랬었어요. 연기도 그죠? 있었습니다. 네. 네.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공연이나 상업적 기획사가 주최하는 공연들은 그대로 진행되기도 했었지만 우리 대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국제오페라 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대구 콘서트하우스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 공연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연기해서 추후 일정을 알려주고 재예매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하는 행복톡톡 시민공감 콘서트도 2주 미뤄져가지고 11월 5일에서 11월 19일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로 미뤄졌습니다. 티켓을 다시 구할 수는 전성 무료라서 초대를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네. 국제오페라 축제도 이제 폐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연기된 공연만 12월로 미뤄져 있고 기존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콘서트하우스 상주단체죠. 대구 시향
89번째 정기연주회에 늦가을의 정취라는 11월에 너무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열리는데 11월 18일 저녁입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 유학 시절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까지 땄다라는 한예종의 이진상 교수가 협연으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 국악의 귀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던데요. 판소리 완창 시리즈로 젊은 소리꾼 최경희의 정광수의 수군가가 무대에서 올려집니다. 우리 국악의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소리가 가을이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독일 가곡 리트가 참 듣고 싶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옛 이야기 낭송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도 우리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창하시는 그 가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죠. 판소리도 네, 텍스트. 완전 절절합니다. 이야기죠. 네. 정말 애절하고 절절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네. 온갖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오페라 축제를 가볼까요? 네. 시작하면서 다른 소식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네. 저 오페라 축제 지금 윤희상 선생 심청 올린다고 들어가지고. 네, 이번 이게, 폐막작이죠. 네, 네. 다 공연장들마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맞습니다. 대작인데. 네. 네. 음악 오페라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지만 그만큼 무대에 올리기는 어려운 작품으로 네네. 알려져 있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오페라 축제답게 19번째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의 폐막작이 바로 윤희상의 심청입니다. 18, 19 양일간 두 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 공연된 이후에 이번 공연이 20여 년 만에 처음인 셈이고요. 그러니까요. 21세기 우리나라 초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초연이다. 네. 윤희상 음악가 하면은 이미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신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이 작품도 그 독일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서 위촉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1972년 뮌헨 올림픽 문화축전에서 위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본은 독일의 극작가가 우리나라 판소리 심청가에서 영감을 얻어서 원 오페라 텍스트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 당시에 동양의 신비한 정신세계를 심오한 음향과 정밀한 설계로 표현했다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심청 설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유럽에 맞게 조금 각색이 되어 있고요. 네. 온 나라의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는 특수 영상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다채롭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네. 특히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고 환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영꽃과 함께 부활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장면들은 아마 청중들이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페라 축제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메인 얘기를 하나 딱 갖고 오신 게 있죠. 네. 멋진 연주.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연주인데요. 거의 좌석도 매진이 그럴 됐더라고요. 거예요. 네, 정말 듣고 싶은 처음 연주자인데 오는 고민이 분이라. 되는. 네. 네. 음악의 성인 베토벤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 피아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의 첫 번째 내한 리사이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2020년에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 투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되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 내한 공연이고요. 이 내한 공연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한 지방 공연으로 대구가 함께 이렇게 초청을 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대구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와 함께 대구의 클래식 팬들을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를 들면 이 조성진과 임윤찬의 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해외 피아니스트 그러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고르 랩슨 진짜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피아니스트들, 천재 피아니스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이고르 레빗은 1987년생이니까 지금 35살. 네. 그렇게 막 젊은
조성진이나 아이고, 그래도 젊죠. 뭐. 그렇죠. 임윤찬 같은 어린 천재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그에게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대 중반인 그가 벌써 베토벤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전곡을 무대에서 연주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모든 연주는 음반으로 나와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베토벤이스트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0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32개. 32개. 네. 이걸 다 해석하고 무대 연주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네. 뭐 얼마나 연습을 하고 도대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천재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그의 피아노 인생의 거의 절반은 이 베토벤에게 이렇게 쏟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베토벤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 같은 경우엔 거의 악장들이 다 4개, 뭐 적어야 3개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32곡이 악장으로 나누자면 수백 개의 악장인데요. 네. 어찌 보면은 모든 피아니스트들에게 숙제 같은 부분인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전에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이것을 평생의 작업이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 골라서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주로였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는 무척 힘들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 60 정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렇죠. 만년에 뭐 이렇게 전부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이 자신감과 막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그죠. 네, 그만큼 뭐 어찌 보면 피아니스트들에게 베토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피아노 하면은 우리가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도 있고 뭐. 네, 쇼팽, 리스트, 뭐 모든 피아니스트들, 모든 피아노 음악 작곡가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베토벤 하면 사실은 또 클래식 팬들 다들 교향곡을 교향곡이죠. 먼저 떠올리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베토벤에게 음악은 바로 피아노 그 자체였었고 그의 음악가로서의 출발도 피아니스트였고 네. 피아노는 베토벤에게는 아마 그 자신이었자 그의 음악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음악의 비밀이 바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가 그렇게 신동이었다는데 뭐 어떻게 했을까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그럼 또 베토벤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베토벤 당시에 그럼 예전 피아노 이런 거 왜 요즘 연주자들이 또 뭐 포르테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지만 그죠? 네. 너무 궁금해요.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금의 그 피아노가 아니라 포르테 피아노의 아직까지 형태였었는데요. 네네네. 베토벤의 고향인 본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에 가면은 생전에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가 있다고 네네. 하는데요. 그 피아노는 보면은 여전히 챔발로처럼 각진 오각형의 모습이고 네네. 페달도 지금처럼 있지 않았고 건반의 개수도 지금의 이렇게 8옥타브의 88건반이 아니라 6옥타브가 조금 넘는 네. 아직은 지금의 피아노와는 좀 다른 좋게 말하면 심플함인데. 그렇죠. 네. 지금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32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도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고전 음악을 뭐 다 이제 이해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율일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그죠. TV 드라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곡의 제목을 베토벤 바이러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3악장 아주 밝고 경쾌한 론도 알레그로 골랐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그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통정보로 갈게요.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칠성 고가차도부터 답답합니다. 도천교에 이어 경대교 지날 때까지도 차간 간격 좁히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팔달교 위쪽으로도 교통량만 꾸준한 모습이고 복현로는 복현 오거리 구간으로 신호에 따라 몰렸다 풀리는 모습 보입니다. 상격대교 위쪽으로는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반월당 내거리 양방향으로 차량 꾸준히 이동합니다만 어려움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칠곡물류 150.2km 지점에서 칠곡 분기점 부근 146km 지점 4차로 쪽으로 졸음 쉼터 설치 작업이 이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대구 방향으로 달성 12.4km 지점 진입하는 하이패스 차로에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며칠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고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인데요. 이번 주말쯤 비 온다 그러죠? 낙동강 그 강정 고령포 조류경보도 관심 단계로 막 높아지고 그랬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씻겨 내려가면 좋겠고 비 오면 기온 내려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